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장인규 과장입니다. 지난 12월 23일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요. 최근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그런지 이번 금안보고서도 언론의 관심이 참 높았습니다. 오늘은 이번 금안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작성에 참여한 실무자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금융안전국 편도훈 차장입니다. 금융안전국 김자희 차장입니다. 예, 편 차장님. 이번 금안보고서 올해 하반기 우리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난 6개월 시기에서 우리 금융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어떤 요인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정적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렇게 평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먼저 올해 상반기에 크게 높아졌었던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하반기 들어 다소 완화된 것에 더해서 지난 3, 4분기 이후로 실물 경기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도 우리 금융 시스템의 불안 리스크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불안 지수 즉 FSI도 11월 기준 15.0을 기록하며 지난 6개월 전보다 상당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리나 주가, 환율 이런 지표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잠재 불안 요인으로서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요 메시지로 강조하였습니다. 그럼 혹시 유의해야 하는 다른 부분은 없을까요? 그 밖에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의하고 있는데요. 서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금융 불균형 누중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서 금융 취약성 지수, 즉 FVI는 6개월 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금융안정보고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한 가지 지표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금융 안정 상황을 평가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취약성과 복원력을 균형감 있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원력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대외 부문의 충격 흡수 능력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또 주목해서 봐야겠습니까? 네, 이번 보고서에서도 저희가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분석하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계부채 디레버리징과 관련한 분석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작성에 직접 참여하셨던 김자희 차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김 차장님. 먼저 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이런 표현이 조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란 쉽게 말해 가계가 빚을 줄여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레버리지가 원래 지렛대라는 뜻인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금융기관 빚을 더해서 더 큰 주택이나 자동차를 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레버리징이라는 말은 반대로 가계가 그러한 빚을 줄여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 디레버리징 그런 뜻이군요. 그렇다면 이 디레버리징이 정책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가 정책 목표로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이야기할 때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되면서 가계소득 증가로 채무부담이 완화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보고서에서 평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나라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시면 2021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두 번의 디레버리징이 있었는데요. 모두 외환위기나 카드 사태와 같이 위기를 동반하여 나타났던 것과 달리 이번 디레버리징은 우리 경제에 큰 부작용 없이 신용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면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비율이 아직 주요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 있고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본다면 부채 비율이 아직 높은 수준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 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가계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은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가계부채가 주택시장과 연동된 부분이 많다 보니 단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이 불안할수록 딜레버리징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가계부채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계대출의 수요, 즉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연령별 특성이 딜레버리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요. 이들이 최근 주요 차입세대로 진입하면서 금리 수준에 따라 부채가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고연령층의 경우에는 과거에 주택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부채가 현재 원활하게 조정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다 은퇴 시점을 전후하여 소득 기반이 약해지면서 자영업 창업과 관련한 부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대출 수요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대출 공급 측면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출을 공급하는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볼 때 가계대출이 기업대출에 비해 위험 대비 수익성이 높고 또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은행들이 자본 규제를 맞추는 데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가계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크고 이러한 점도 딜레버리징을 제약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계부채를 계속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돈을 빌려주는 대출 원칙을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 여건 완화기에는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정책 공조를 통해 금융 불균형 위험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대출 공급 측면에서도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하도록 하는 유인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로 소득이 감소한 고연령층의 경우에는 적절한 딜레버리징을 유도하고 또 계속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고연령층의 자영업 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금융안정국의 두 차장님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뉴스 자료부문 금융안정보고서에 들어가시면 보고서를 직접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한국은행 유튜브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2026년에도 더 좋은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